안녕하십니까. 금년 2023년은 개묘년이고 내년 2024년은 갑진년인데, 여기서 개묘년의 묘자와 갑진년의 진자 등을 떼어내서 이 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토끼띠, 용띠, 그 다음에는 뱀띠 하는 식의 12개의 이 지지가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평소에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결혼을 앞두고 사주 단자를 보낼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글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원래는 사주 팔자 같은 거를 보기 위해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달력에 개묘년이다, 갑진년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도 아니고, 이 글자들이 원래 생기게 된 것은 출산, 아기의 출산과 관련해서 꼭 지켜야 할 고대인의 의학 지식에서 비롯된 글자라는 걸 알면 좀 놀라실 거예요. 인구의 증식을 바라던 고대에 출산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으로 정말 이대로 가다간 국가 소멸의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출산에 관한 고대인의 의학 지식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기로 할까요? 아들자, 아들 자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머리와 몸통과 팔로 된 아이를 나타낸 글자였으나 후에 팔 벌리고 뛰어다니는 아이인 아들을 뜻하게 되었다는 그런 해설이 있더라고요. 아주 틀린 해설은 아닌데 좀 부족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생후 2달쯤 된 아이가 옆으로 누워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놀고 있죠. 막 출산한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진을 소개합니다마는, 갑골문은 막 출산한 아이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갑골문 1번은, 갑골문을 2개 소개했는데, 갑골문 경우는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 종류가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골문 1번은 베넷머리가 돋은 갓난아이를 스케치한 그림이고요. 2번은 사다리 같은 부호로 표시된 엄마의 산문에서 아이가 막 떨어지는 모습을 세로 작대기로 표시한 건데요. 2번 그림을 좌로 90도 회전시켜 볼까요? 세로 글씨인 한자의 특성상 2번 그림을 그렇게 눕혀보면 누워있는 엄마의 산문에서 아이가 떨어진다는 세로 작대기 표시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는 갓난아이가 막 출산을 했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인은 산모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부터 확인을 했어요. 인총이 적었던 고대엔 힘을 보탤 수 있는 아들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산의 첫 번째 유의사항이라 아들 자자가 12지 가운데 첫 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은 쥐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서 갑골문 1번과 2번은 살펴보았으니까 세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막 출산한 아이의 성별이 팔동작이 활발한 그림으로 아들이라는 걸 표시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아들 자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소축, 소축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옥편에 보니까 손가락을 구부려 물건을 잡으려는 모양을 본뜬 글자다 이렇게 해설을 하던데 근사치에 접근한 해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아기가 손가락을 구부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를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을 구부린 손, 다시 말해 꼭 쥔 주먹을 스케치한 거죠. 고대인은 출생아에 꼭 쥔 주먹을 관찰하는 것이 두 번째 유의사항이라 믿고 12지 가운데 두 번째 글자로 삼았는데 띠로 치면 소에 해당이 합니다. 두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금문은 손가락 사이에 금을 그어서 주먹을 쥔 모습을 한층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고요.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소축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셋째 지지인, 셋째 지지인 또는 범인자라고도 그러는데 이 글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옥편에 보니까 흰 화살을 두 손으로 곧게 펴려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황당한 해설이죠.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출산 직후 아직 탯줄을 끊지 않은 상태의 아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를 스케치한 것이 갑골문이에요. 위에 화살표 같은 부호는 태반이고 가운데 네모는 엄마의 산문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밑은 꼬인 탯줄을 표시한 부호입니다. 이는 출산한 아기가 아직 태반과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삼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출산의 세 번째 유의사항이라 12지의 세 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범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 갑골문은 살펴봤으니까 두 번째 금문 위쪽을 볼까요? 위쪽은 태반을 스케치한 거예요. 그리고 좌우는 포크, 양쪽에 포크가 있는 삼지창, 이게 두 손을 가리킨 거고요. 밑은 그 탯줄을 표시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는 태반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소전에 오면은 태반이 그 집면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셋째 지지인 또는 범인자로 정착을 했고요. 넷째 지지묘, 넷째 지지묘 또는 토끼묘자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토끼의 두 귀를 형상화한 글자라고 한 해설도 있던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탯줄을 자르기 전에 신생아 그림입니다. 갑골문을 보면 무언가를 잘라놓은 모양이에요.
이는 탯줄을 잘라서 태아와 태반을 분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로써 고통스러우나 위대한 출산 과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출산의 네 번째 유의사항이라 12지의 네 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토끼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근문부터 보기로 하죠. 태반의 무게는 갓난아기의 6분의 1 정도인데 이 둘을 분리한 부호가 근문으로 이어졌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좀 미학적인 차원에서 위쪽 선을 구부렸죠. 그리고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넷째 지지 묘자로 정착을 했어요. 지지 진. 별 진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혀를 내밀고 땅 위로 기어가는 조개를 형상화한 글자라는 해설이 있던데 다시 한번 황당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게 돌멩이입니다. 무엇에 쓰던 돌멩이냐? 갑골문을 보기로 하죠. 맨 위에 한 일자 비슷한 것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는 표시고 중간 왼쪽은 돌칼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은 앞으로 내민 두 손을 표시한 거예요. 이는 돌칼, 속도죠. 돌칼을 움켜쥔 손으로 갓난아이의 탯줄을 분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탯줄을 자른 돌칼의 도구가 출산의 5번째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12지의 5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근문은 각골문과 큰 변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 글자 모양이 조금은 미학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별 진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뱀사. 뱀 사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뱀이 웅크리고 꼬리를 세운 모습을 그린 글자라고 해설하던데 가관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강보에 쌓인 신생아 사진인데 이를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어요. 갑골문 왼쪽은 강보에 싼 아기 그림이죠. 아기를 태반에서 분리한 다음 아기가 춥지 않도록 서둘러 강보에 쌓여져. 강보에 쌓인 아기, 이것이 출산의 6번째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12지의 6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뱀에 해당해요. 갑골문 오른쪽 그림은 아기가 두 팔을 움직이는 모습을 스케치한 거죠. 앞에서 갑골문 좌우는 살펴보았으니까 세 번째 근문부터 보기로 하죠. 근문은 아기가 두 팔을 움직이는 갑골문 오른쪽 그림을 이어받았으나 네 번째 소전에 오면 다시 갑골문 왼쪽 그림으로 복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5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뱀 사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낫보. 낫 오자, 한낫 오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옥편에 보니까 떡치는 절구공이를 본뜬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하도 황당한 해설이 많으니까
그냥 사진부터 보기로 합시다. 발렛줄처럼 보이는 사진 속의 물건은 뭘까요? 이를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습니다. 좌우 둘 다 아까 설명한 돌칼로 잘라낸 갓난아기의 탯줄을 그린 거예요. 왼쪽 것은 시고 오른쪽 것은 검은데요. 탯줄 관찰이 출산의 7번째 유의사항이라 12지지 가운데 7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말에 해당이 합니다. 그런데 탯줄에서 유래한 오자는 출산 12가지 유의사항 가운데 딱 중간에 해당이 돼요. 12개의 6개 다음에 7번째가 딱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의 중간인 한낮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절구공이를 똑바로 세워 그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로 시간을 알 수 있는 때는 낮이기 때문에 낮 오자가 되었다는 해설 같은 건 믿지 마세요. 그건 억지로 갖다 붙인 헛소리입니다. 앞에서 갑골문 좌우는 살펴보았으니 세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 좌는 탯줄이 검고 우는 윗점이 길어졌어요. 다섯 번째의 소전에 오면 탯줄에 볼록한 곳을 표시한 점 2개가 둘 다 길어졌고, 여섯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낮 오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안일미, 안일미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잎이 무성한 나무 모양을 본뜬 글자라는 해설이 있던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아기가 누워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노는 장면입니다. 이를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어요. 왼쪽 그림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한자의 특성상 세로 글씨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90도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 그림은 누워있는 아기의 팔다리 움직임을 그린 거예요. 그걸 스케치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팔다리는 물론 그 머리 움직임까지를 그렇게 스케치한 거예요. 이는 신생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아기가 앞으로 잘 자랄지 어떨지 아직은 모른다는 점에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기의 움직임을 표시한 미자는 출산의 8번째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12지 중에서 8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양에 해당합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세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그리고 네 번째 소전도 갑골문과 큰 변화는 없고 다섯 번째의 해세에 와서 이를 좀 더 다듬은 안일미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납신, 납신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옥편에 보니까 휙 스치는 번개를 본뜬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사실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조형물인데 이 비슷한 모양을 그린 갑골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S자를 길게 그린 것 같은 표시는 이게 문헌학자들의 해설에 따르면 짐승의 꼬리를 스케치한 것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V자 비슷한 것을 추가한 것은 암컷 짐승의 생식기를 표시하는 부호라는 겁니다. 이게 좀 해설이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선 아기의 성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부호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왼쪽에 다시 V자 비슷한 부호를 거꾸로 한 표시를 덧붙인 것은 여자아기가 또 여자아기를 낳아 궁극적으로는 모계 혈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그 상고 사회가 모계 사회였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딸이 딸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게 출산의 9번째 유의사항이라 12지의 9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원숭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근무는 무늬가 한층 현란해졌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세로 작대기로 표시한 딸이 잘 자라기를 두 손으로 기원한다는 표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딸과 두 손을 합친 납신자로 정착이 되었다고 문헌학자들이 해설을 하는데 저도 그 해설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닭유, 닭 유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옥편에 보니까 술단지를 본뜬 글자라고 해설을 했던데 모처럼만의 정답입니다. 술단지 또는 술독 사진인데 이를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어요. 앞에 본 사진과 같은 독 또는 항아리를 스케치한 것으로 이 같은 독이나 단지엔 술을 담아두죠. 고대인은 아기를 낳으면 축하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 술은 독에 담겨져 있죠. 닭 유자에 삼수병을 붙이면 술 주자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독엔 항아리엔 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술로 자축을 하는 것이 출산의 10번째 유의사항이라 12지의 10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근무는 독 안에 항아리 안에 가로 작대기 한일자 비슷한 가로 작대기를 추가를 했는데 이는 빈 독이 아니라 그 안에 술이 가득 담겨 있다는 그런 표시예요. 세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닭 유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개술, 개술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도끼날이 달린 창을 그린 글자였다고 해설한 글이 있던데 상당히 정답에 가깝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도끼로 사람을 죽인 청동기 그림입니다. 오른쪽 도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갑골문은 앞에 본 청동기 그림의 도끼를 거의 그대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고대인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당시 무기였던 도끼를 추고 춤을 추었는데 도끼 춤을 추는 거죠. 이는 아이가 자란 뒤에 도끼 무기로 사방을 점령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하네요. 이 도끼 춤이 출산의 11번째 유의사항이라
12지의 11번째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근무는 자루가 창자로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세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개 술자로 정착을 했어요. 돼지해, 돼지 해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팔다리를 잘라 먹을 수 있는 핵심만 남겨놓은 돼지를 그린 데서 온 글자라는 해설도 있던데 황당한 얘기죠. 또 머리와 팔과 갈비로 다리로 된 뼈를 나타낸 글자라는 그런 해설도 있던데 이건 더 황당한 해설입니다. 갑골문을 모른 채 현재의 글자만 가지고 자기식의 상상을 곁들여 하는 그런 해설이죠. 다음 고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둘 다 발가벗은 아이가 팔을 들고 있고 아랫부분에는 그 생식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아이는 그 사내 아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옮긴 게 다음의 갑골문입니다. 앞에 본 고대 그림처럼 둘 다 발가벗은 사내 아이가 팔을 들었고 그 밑에 생식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는 번성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출산 과정은 모두 끝났으니 하라는 건 사내 아이가 잘 자라서 시족을 번성시키는 일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내 아이의 생식기를 그려둔 겁니다. 이것이 출산의 마지막 유의사항이라 12지의 마지막 글자가 되었는데 띠로 치면 돼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근무는 두 사내 아이가 서로 연결이 되었고 생식기 모양이 좀 미적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사람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두 사람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했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돼지 해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로써 출산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고대인의 의학 지식이 모두 끝난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Let's call it a day.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